(10월 11일) 수요일 오전 7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산소를 책임지는 아침의 축구, 저는 양희연이고요. 오늘은 또 다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산소 같은 남자 김수빈입니다. 네, 산소 같은 남자 황덕현입니다. 산소는 좀 그렇고 이산화탄소로 하겠습니다. 예, 이산화탄소 같은 남자 황덕현입니다. 헬륨가스 같은 남자. 헬륨은 이제 목소리가 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하겠습니다. 뿜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예. 아침부터 이제 숨을 내쉬지 않으시고 옆에서 공예를 하고 네네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메탄 같다고. 아, 메탄. 예. 저는 이제 영생이죠. 예. 전주니까. 예, 그렇죠. 예. 메탄고는 이제 수원이고, 저는 이제 영생고 수원이, 전북입니다. 전주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침이라 말이 많이 꼬이네요. 그런 축구들이 치면.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축구 얘기 하고 좋네요. 메탄고 얘기, 영생고 얘기하고. 예.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새로운 테크니컬 디렉터를 영입했다고 해요. 요한 랭. 그 공식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부터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하며 시니어 팀, 아카데미 팀 전반에 걸쳐 영입, 분석, 또 인재 식별을 담당하게 된다. 제가 알고 있는 이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하면 박지성 전 선수, 그 전북현대 테크니컬 디렉터니까 또 아시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이제 원래는 박지성 어드바이저로 출발을 했다가 테크니컬 디렉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른 뭐 변신을 했다. 네, 그런 표현이 나왔었죠. 이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이 인물, 그리고 직책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테크니컬 디렉터는 좀 쉽게 얘기했을 때 팀 전체의 틀을 잡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일컬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유소년 팀부터 성인 팀까지 하나의 공통된 철학으로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방향을 설정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도 이 테크니컬 디렉터라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구단에 있는 보드진들의 직함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은 뭐 구단의 뭐 회장이다, 뭐다, 그리고 뭐 CEO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낯설죠, 조금. 네. 그래서 테크니컬 디렉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예전에 김판곤 위원장이 대한축구협회에 있을 때 이 본인 스스로를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불러달라라고 했다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약간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고, 이 테크니컬 디렉터가 전체적인 팀의 커리큘럼을 짜서 선수를 배출하고 이에 대해서 평가 그리고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뭐 감독 선임, 그리고 이제 뭐 선수를 사고 팔고 영입하고 어떤 선수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건 역시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선수단 관리의 개념이겠죠. 선수단 관리의 개념 역시도 테크니컬 디렉터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의 내실을 다지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고 팀의 전체적인 기틀을 잡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저가 이제 느꼈을 때는. 그럼 요한 렌이라는 사람은 네. 예전부터 이렇게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해왔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요한 랭 요번에 테크니컬 디렉터 선임되면서 이분이 어떻게 축구 쪽에 일을 하게 됐나를 좀 봤는데,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는 코치 자격 딴 다음에 코펜하겐에서 이제 아카데미 유스 쪽 코치를 시작을 했고, 솔바켄 감독 밑에서 코펜하겐 1군 코치 했다가 솔바켄 감독이 울버햄튼 감독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석 코치로 울버햄튼을 함께 가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코펜하겐으로 돌아와서 유스 감독, 그리고 테크니컬 디렉터, 아스톤 빌라 스포츠 디렉터 거쳐서 요번에 토트넘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42살의 덴마크 출신 사람이고, 나이나 이런 뭐 실제로 필드 경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이거든요. 나이랑 이런 거 생각했을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으로 보여요. 예. 그 코펜하겐에서의 경력을 보면 왜 선수를 사고 파는 데 있어 일가견이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또 이제 코펜하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다녀오셨잖아요. 예. 또. 코펜하겐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쾌베나운. 네, 쾌베나운. 저 왜 쾌베나운인가 봤더니 이제 그쪽 발음이 딱 그 읽는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코펜하겐 아주 좋은 도시. 코펜하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네, 코펜하겐에서 경력을 시작을 했다. 그 코펜하겐에서 이제 2008년부터 12년까지 있었고, 이때 당시에 2014년도 이제 코펜하겐 그 디렉터로 이제 다시 합류를 하게 돼요. 원래는 이제 코칭 경력을 이어가다가
어떻게 보면 축구 행정과 관련된 일을 14년에 이제 처음 시작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 뭐 지금도 코펜하겐은 이 덴마크 수페르리가에서 굉장히 좀 강한 팀이지만 이때 당시 코펜하겐은 국내 대회를 계속해서 우승하면서 UEFA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이런 팀들 그러니까 덴마크 리그나 아니면 네덜란드 LADBC라든지 혹은 이제 포르투갈의 뭐 프리메이라 리가 이 정도 레벨이라고 이제 표현을 제가 할게요. 이 정도 레벨의 리그는 대부분 선수를 판매하는 걸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뭐 붙었었던 FC 포르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상이라는 별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펜하겐도 상당히 좀 저렴한 비용으로 선수를 영입을 해서 유럽 좀 큰 구단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빅클럽에 이제 빅리그에 좀 이적을 시키면서 수익을 이제 남기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딱 코펜하겐에서 이 요한랭이라는 인물이 했었던 게 이제 그런 역할이에요. 뭐 예시를 들면 로빈 올스톤이라는 선수가 AS 로마로 이적을 할 때 810만 파운드를 받고 이적을 시켰는데 올소는 사실 63만 파운드의 코펜하겐에 합류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액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죠. 네. 몇 배죠 이게? 글쎄요. 이건가요? 아니요, 못 가요. 이건가요?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3배. 예, 13배.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네. 13배 정도 이제 받고 판매를 하게 됐고. 저희 좀 가장 똑똑하시네요. 두 분이 멍청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글쎄요, 멍청이라기보다 똑똑하다, 수빈님이. 참. 자, 그래서 한 이 정도에 판매를 했고 또 제스 요로넨이라는 선수가 브레시아라는 이탈리아 세리 클럽으로 이적을 할 때는 원래 이 선수 구매가는 80만 파운드였는데 이적할 때 450만 파운드에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몇 배죠? 이거 한 6배 정도 되지 않나고? 86에 48. 네. 약 6배 가격에 이적을 하게 된 제스 요로넨. 네. 왜 그러시죠? 네. 좀 멋있었나요? 이번 계산. 어떤가요? 제법 단순했어요. 제법 단순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수들이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굉장한 활약을 보였던 그런 요한 랭입니다. 이어서 아스톤 빌라에 합류를 해서도 또 좋은 모습 보였었죠. 네, 2020년에 아스톤 빌라 스포츠 디렉터로 합류를 했고 어떻게 본다면 코펜하겐 거쳐서 아스톤 빌라, 토트넘, 그러니까 디렉터로서 저는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직을 계속해서 이제 좋은 회사로 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나 뭐 올리 와킨스, 매트 캐시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일정 부분 뭐 도움을 줬다라고 하고 물론 뭐 모르간 상송이나 로스 바클리처럼 실패한 사례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에서 이 디렉터가 픽한 게 다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원래 이제 디렉터라는 인물들 그리고 선수의 영입과 방출을 담당하는 인물들은 성공 사례만 남길 수는 없어요. 맞아요. 성공 사례만 남길 거면 사실 디렉터 안 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죠. 하는 것마다 다 성공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실패 사례가 있는 것 자체가 뭐 이 사람의 경력이 뭔가 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도 성공 사례가 꽤 많다는 점을 더 이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사례뿐만 아니라 이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왜 이 팀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납득이 되면은 이 선수를 데려온 이유가 확실하게 있구나. 팬들도 납득하고 뭐 구단 수뇌부들도 납득해야 되는데 수뇌부 쪽에서의 평가도 아스톤 빌라 시절부터 굉장히 좀 좋았던 분이기도 하고 그 요한 랭을 토트넘에 추천한 게 과거에 이제 빌라에서 뛰기도 했었고 현재 토트넘 코치인 이제 예디나 코치가 좀 추천을 했다라고 해요. 아스톤 빌라에서 함께 또 일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팀이 잘 나가. 코치로서 내가 지금 우리 팀 괜찮은데 디렉터로도 이 사람 오면은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느낌에서 좀 선순환 이렇게 디렉터 선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일을 되게 잘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전 직장 동료의 추천이잖아요, 이건. 그쵸? 이게 또 전 직장 동료 추천하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끌어오는 거잖아요. 저도 덕현 씨가 추천해 준 거예요, 여기. 오. 황덕현 픽. 황덕현픽, 덕현픽. 저는 덕현이가 성공적이었다. 키워줬어요, 저. 진짜로. 제가 사실 대표님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있죠. 저희 그럼 자주 진짜예요. 황덕현이 날 키웠다. 뭐 종윤이 형, 주원 형도 이제 뭐 저를 원하기도 했지만 덕현이가 이제 추천을 많이 해줬고. 이제 어쨌든 그 시점에는 저희가 좀 새로운 얼굴이 필요했었고, 그러니까 종윤이 형이 어떻게 보면 혼자서 캐스터나 아나운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매물이 누가 있느냐. 이제 그 매물 중에서 제가 이제 좀 고르고 골랐죠. 약간 토트넘의 랭. 새로 이제 아스톤 빌라의 요한 랭 같은. 랭이 이제 유망주 보는 눈이 좋으니까 잘 봤다. 저는 물론 노망주. 그쵸. 어디서 터진 적이 없어요. 그 언더 35세거든요. 대기만성 형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아드리스 같은.
전 직장 동료를 추천한다는 건 진짜 그 직장 동료와 함께 한 시간이 좋았고 이 사람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많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예디낙이 지금 어쨌든 이 둘이 토트넘에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예디낙이 예전에 이제 아스톤 빌라에 있을 때 그런 뭐 임대 선수 관리하고 이런 직책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디낙도 그런 이제 코칭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이 요한랭이라는 인물도 테크니컬 디렉터, 그러니까 스포츠 디렉터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코치로부터 이 축구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서 커리어를 이어갔기 때문에 뭐 이 두 인물들 간의 시너지 효과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럼 이 시너지 효과 외에도 토트넘이 바라볼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 랭의 선임으로 인해서. 사실 뭐 그 전에 파라티치랑 했던 임무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양현 아나운서 그 얘기했잖아요. 요한 랭은 테크니컬 디렉터로 일하며 시니어 팀, 아카데미 팀 전반에 걸쳐서 영입 분석, 인재 식별 이렇게 담당하게 된다. 약간은 더 큰 임무를 좀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직하면서 더 큰 회사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토트넘은 어린 선수들을 다른 곳에서 발굴해서 키운 다음에 팔지 않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만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요한 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선수를 평가하고 그리고 1군 코치까지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안목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그런 어린 선수들을 데려와서 키워서 주전급으로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토트넘에 어린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사르도 당장 어린 선수고 벨리스도 그렇고 주전 선수들 중에서 20대 초반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좀 힘이 되고 이런 선수들을 이렇게 쓰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감독, 아까 말했던 예디나 코치까지 해서 함께 토트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드지는 잘 그렇게 바뀌지 않나요? 안 바뀌고 그대로 쭉 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워낙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심해가지고 이런 디렉터나 기타 보드진, 그러니까 뭔가 팀이 성적을 좀 내지 못했을 때 이제 사임하는 케이스들도 뭐 이제 없는 건 아니라 뭐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상황만 이제 놓고 본다면 어쨌든 파라티치가 징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선수 영입이라든지 전체적인 팀의 틀을 잡을 만한 디렉터의 선임은 저는 이게 뭐 부가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옵션이라고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랭 영입은 이거는 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다. 근데 이 자리에 어떤 인물을 앉힐 것이냐. 사실 여기 그냥 초짜를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스톤 빌라에서의 그런 커리어라든지 예전에 코펜하겐에서 했었던 저는 아마 그 코펜하겐 당시의 이력을 조금 주목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아스톤 빌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경력이 없는 게 아니라서 이것도 토트넘이 좀 약간 줄일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유망한 선수를 데려오고 그리고 이 선수들을 키워내고 또 판매를 하고 뭐 아니면 이 선수가 조금 더 성장을 해가지고 1군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이런 시스템 자체를 코펜하겐에서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아마 좀 높게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성공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차세대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 코펜하겐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이는 클럽 입장에서 선순환이 됐다. 이렇게 또 기사도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 이제 코펜하겐이라는 팀 자체는 그러니까 이 덴마크 슈페르리가의 역사를 보면 덴마크 슈페르리가가 프리미어리그랑 좀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나 조금 뒤쪽에 두 팀이 뭔가 이 연합이 된다든지 합병이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클럽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펜하겐 같은 경우도 90년 초반에 이제 새롭게 탄생한 클럽이고 아마 볼드 클루벤이라는 클럽이랑 뭐 이제 다른 클럽이 제가 합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규성 선수가 뛰고 있는 미트윌란 같은 경우도 두 클럽이 새롭게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미트윌란이라는 클럽으로 아마 99년에 처음 출범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 자체가 이 단일 클럽만 놓고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코펜하겐은 덴마크 슈페르리가가 출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우승을 했고 쭉 강팀으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약간 예시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린 선수들이 코펜하겐의 이런 시스템을 보고 결국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클럽으로. 그러면 경쟁하는 클럽들 입장에서는 유망한 선수들을 좀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요한랭이 그때 당시에 이뤘었던 이런 역할을 토트넘에서도 해준다면 뭐 막말로 런던에서 토트넘이 유스하면 토트넘이지. 그리고 어린 선수들 키우고 내가 저 클럽에 갔을 때 여기서 조금 잘하고 1군 무대에서 적응을 했을 때 더
대단한 선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심어주게 된다면 과거의 덴마크의 유망주들, 특히나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들이 코펜하겐을 택한 것처럼 런던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들이 뭐 토트넘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사실 좀 가능케 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토트넘이 요한랭을 데려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트넘이 요한랭을 데려옴으로 있어서 이제 젊은 선수들, 어린 유망주들이 영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선수를 사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주제로 이어서 바로 넘어갑니다. 지난 이적 시장에서 사실 토트넘이 선수들 판매에 약간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직 판매하지 못한 매물이라고 표현하면 에릭 다이어가 있죠. 콘테 시절에는 주전으로 활동을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는 현재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셀틱 시절에 그 뒷공간에 이제 센터백들 이제 뒤쪽은 빠른 수비수들이 커버하고 굉장히 전방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작업하는 축구를 봤기 때문에 다이어가 아마 중용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토트넘이 잘 나가기도 합니다만은 반더벤과 로메로를 센터백 2명으로 사용을 하면서 뒷공간에 리스크를 감내하는데 이 두 선수는 빠른 선수다 보니까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쓰는 이유들이 명확한 편이고 다이어를 이 자리에서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쉽진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결국 다이어는 좀 많이 밀리게 됐죠. 그 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다이어의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함께 기사 내용 살펴볼게요. 에릭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1군 주변부에 머물렀고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자리를 잃었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내년 다이어의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클럽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다이어는 시즌이 종료되면 FA로 이적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르팅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적은 금액으로 토트넘에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적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활발한 의견이 나오네요. 네. 다이어 이제 바이언에 필요한 거 아니냐.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이제 센터백들이 다 이제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김민재 선수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바이언 편이 나타나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미루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선수들이 주로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주전급이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이적설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에릭 다이어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왈가왈부가 아주 많았었던 선수죠. 다이어를 써야 되느냐? 왜 다이어를 지속적으로 기용을 하느냐? 다른 선수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다이어가 뭔가 좀 한결같이 못했었던 그런 느낌을 최근에는 아주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저는 주전에서 밀린 거는 뭐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이적설에서 나온 스포르팅 리스본이라는 클럽이 사실 이제 다이어의 친정입니다. 네. 다이어는 사실 이제 축구를 막 이제 입문하셨던지 아니면 이제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대해서 이제 막 알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이어 잉글랜드 선수?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정 중에 하나인 홈그라운드 충족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이어는 어렸을 적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뛰었기 때문에 홈그라운드 규정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포르팅 리스본으로의 리턴은 다이어의 친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에릭 다이어의 어떤 부분이 다이어를 네. 벤치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일단은 경기 보신 분들은 저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바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다이어가 한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랑 그리고 이제 3백의 중심에서 핵심이 된 시기가 분명히 있었던 선수입니다. 모든 게 지금은 이제 좀 애매해졌고 이 선수의 단점이 느리고 또 판단도 느리고 판단에 좀 아쉬움도 있거든요. 이전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때나 3백 중심에서 섰을 때는 주변에 이거를 좀 보완해주는 선수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윗선에는 덴벨레도 있었고 밑에는 뭐 베르통원이나 알데르베렐트 이런 좋은 선수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은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보완해주지 못하는 선수들로만 구성이 돼 있으면 다이어는 다 단점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 그게 지난 시즌에 많이 보이다 보니까 진짜 다이어 좀 답답하다. 그리고 큰 실수도 있어서 중용을 받지도 못했었고 근데 반대로 이 선수가 그럼 누군가의 아쉬움을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선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밀렸죠. 그러면 다이어는 원래 못했어요? 아니면 폼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이어가 잘했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비교적 이제 최근 시즌을 돌아봤을 때 에릭 다이어는 항상 토트넘 수비진 입장에서는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구멍 같은 선수였거든요. 다이어 쪽으로 공이 가면 항상 불안했고
그리고 저는 뭐 경기력적인 부분 외로도 그런 라커룸에서 이 선수가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기에도 약간 의문이 들었을 뿐더러 뭐 잘하면 그런 부분은 다 상쇄된다고 보지만 기량까지도 떨어졌었기 때문에 에릭 타이어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 팔아야 될 차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까 뭐 채팅창에 5년 전에는 잘했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5년이 아니라 한 6년, 7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한 뭐 1516? 예, 막 요쯤, 1617 요쯤으로 가야 될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길어졌고 요 정도까지 폼에서 주전으로는 많이 기용이 됐는데 그렇다고 증명을 했느냐?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이제 빨리 놓아줘야 되는 게 맞다. 그 감독이 선수의 이적과 또 방출을 결정을 하잖아요.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에릭 다이어와 따로 이야기한 적 없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이어와 아직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다이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선수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언제든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다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건 없네요. 네, 그래서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 뒷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선수들을 찾아가거나 뭐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본인에게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이제 선수들이 지금 훈련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의 여부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뭔가 다이어랑 이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인터뷰를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뭐 전반적인 스탠스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토트넘이 지금 결과로서 증명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팀인데다가 에릭 다이어가 만약에 지난 시즌까지, 물론 이제 지난 시즌까지 경기 출전했으니까 나왔을 때 잘했었던 선수였는데 새 감독이 오면서 약간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주전에서 밀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에릭 다이어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결정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다이어의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 선수는 나왔을 때 경기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다이어가 먼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자기를 어떻게 기용을 할 것이냐 물어보지 않는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는 내 플랜 없으니까 뭐 빠져. 물론 이렇게 말하는 감독도 있어요.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스탠스 자체가 토트넘이라는 팀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 저는 방향성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재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아까 잠깐 바이언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채팅에. 뭐 서로 안 산다, 뭐 사가라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실제로 여름 이적 시장에는 자체적으로 네. 제안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 역제한설이 있기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김민재는 뭐 우파메커너 더리우트도 있습니다만은 다이어랑도 함께 뛰는 건가? 케인 다이어 그러면 같이 미넨에서 뛰는 건가? 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좀 지나가는 얘기 정도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리스본 외에 다른 이적설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현실적이다. 물론 지금 1월 이적 시장 관련해서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는 사실 되게 신빙성이 높은 소스는 아니긴 해요. 근데 좀 이것도 좀 흘려들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9월 말에 무리뉴 감독의 로마가 다이어 영입을 원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토트넘 플랜에는 지금 다이어가 없잖아요. 네. 무리뉴 감독이 1월에 다이어 영입을 원한다는 그런 링크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스포르팅 리스본 아니면은 로마로 어쩌면 1월에 갈 수도 있다. 근데 아직 지금 한 10월 중순이니까 11월, 12월, 1월까지 좀 많이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냥 가능성만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이어가 PL이 아닌 다른 리그에서는 그래도 매력적인 선수예요? 근데 그건 전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실패했다고 다른 리그 가서도 이 선수가 계속 실패하고 기량이 안 좋다라고 단언하기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선수들의 면면이 꽤 있습니다. 네. 일례로 사실 루카쿠 로마에서 꽤 괜찮거든요. 맞아요. 그 득점 페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두 선수의 포지션 다르지만 그래서 다이어도 뭐 나가서 이 선수는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못했으니까 무조건 실패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어떤 리그에 어떤 팀에 어떤 감독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거 그 채팅창에서도 나와서 그 다빈슨 산체스가 이번에 맨유랑 경기에서 그 어시스트도 기록했고 잘했잖아요. 다이어는 저는 오히려 뭐 리그, 상위 리그, 하위 리그 이런 거보다 중하위권 팀 가면은 곧잘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모든 리그는 상위권 팀에 있는 모든 리그는 센터백들이 느리면 저는 못 쓴다고 봅니다.
뭐 예전에는 롱패스 능력이 엄청난 선수들을 그래도 중용하고 뒤에는 파트너를 뭐 이제 보조시키고 이래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다이어는 그런 면에서는 상위 리그의 상위권 팀에서는 저는 경쟁력이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빈손 산체스는 그래도 다이어보다 피지컬적인 툴은 더 갖추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에서 중용받고 있는데 다이어가 갈라타사라이의 다빈손 산체스의 자리에 들어가면 잘했을까?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봐서 산체스랑 다이어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은 다이어가 또 어떤 경기에 나섰을 때 활약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띄워봐야 하는 거네요. 그쵸. 뭐 네. 일단 지켜봐야 될 문제고 아마 현실적으로 다이어가 겨울에 나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FA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적 절차가 조금 더 저는 쉽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름이 됐을 때 다이어는 FA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사에 나온 대로 스포팅이 1월 이적 시장에서 뭔가 적절한 금액,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적절한 금액을 제안을 한다면 뭐 충분히 이적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마 뭐 여름 정도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겨울에. 겨울에라도 돈 받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이어의 이적설 앞으로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부터 A매치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그는 쉬어가게 되죠. 현재 리그는 8라운드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대략 5분의 1 정도가 진행된 셈인데 이 시점에서 디애슬레틱 기자들 5명이 현재 기준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을 꼽았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준비돼 있죠? 네. 네, 이렇게 나왔죠? 보자마자 되게 흥미로운 주제 아닙니까? 과연 디애슬레틱 기자들은 어떤 선수를 지금까지 베스트 11으로 뽑았을까? 보니까 저는 나랑 좀 생각이 많이 다른 분이 좀 계시네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분은 어땠어요 보면서? 저는 얼추 맞아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손흥민 선수. 뭐 손흥민 선수에게 국내 팬들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어쨌든 디애슬레틱이라는 언론사 자체가 공신력이나 그리고 나오는 기사들의 어떻게 보면 퀄리티 저도 이제 구독자거든요. 이제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봐야 되는데 나오는 기사들의 퀄리티가 꽤나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아서 네. 디애슬레틱이 뭔가를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그런 베스트 11이라고 보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프리미어리그를 이제 팔로잉 하고 계신 기자분들의 눈이 뭐 거의 대동소이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축구 팬인지라 손흥민 선수는 이제 몇 표를 받았을까 여기에 좀 주목을 하긴 했죠.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5명 중에 2표 받았거든요. 근데 자리가 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사실 올 시즌에 이제 톱에서 더 경기력이 좋아서 이 부분을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좀 의아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톱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톱에 손흥민을 배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톱 자리에 나왔었던 선수들 그리고 이제 지목을 받았었던 선수들을 보면은 사실 뭐 이삭 같은 경우는 톱이랑 좌 윙포워드 이제 두 곳에서 이제 지목을 받은 케이스가 됐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좌측 윙포워드로만 넣어놨는데 이 경쟁한 선수들은 앞서 언급드렸었던 이삭 그리고 마르티넬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마르티넬리가 지금 시점까지 뭔가 리그에서 베스트급이냐라고 이야기하기는 다소간 애매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손흥민 선수 왜 톱을 안 썼을까? 왜 왼쪽 윙포워드일까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올 시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냥 손흥민 왼쪽 윙포워드야. 왼쪽 윙포워드야. 라는 좀 인식이 깔리다 보니까 그 위치에 둔 것 같고 그 이삭이랑 마르티넬리 특히 뭐 마르티넬리는 덕현이가 얘기했으니까 지나가고 이삭이 여전히 뭐 쉬운 거 못 넣는 그런 모습들은 있긴 한데 올 시즌 괜찮아요. 예전보다 경기당 그 기복도 많이 좀 줄었고 아스톤빌라 상대로 개막전에서 뉴캐슬이 5대1 승리를 얻었을 때 여기 대단하다 이 얘기했을 때 그때 맨 오브 더 매치가 제가 알기로는 이삭 뽑혔거든요. 그 임팩트도 있다 보니까 이삭이 여기 들어가는 게 괜찮긴 한데 저는 마르티넬리 이삭 뽑으신 분들은 약간 이상한 픽 아닌가. 저는 손흥민 선수 2표잖아요. 네. 적어도 3표, 4표는 나와야 된다.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요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이 이제 좀 좋았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겠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아쉬울 수밖에 없고, 이제 제가 그 디애슬레틱 이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도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좌측 윙포워드의 배치한 관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있는데, 어쨌든 또,
상당히 좀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베스트 11을 뽑는데 또 대한민국 대표팀의 또 캡틴이자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뭐 축구 팬으로서 좀 뿌듯한 그런 요인이 많지 않았나. 굉장히 생각도 뿌듯한 합니다. 일이죠, 진짜. 네.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2표를 받아서 이렇게 베스트 11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더 받았어야 돼요, 근데. 저는 보면서 느낍니다. 3표, 4표 예. 받았어야 했다. 예. 이삭보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손흥민이거든요, 무조건. 예. 저는 마르티넬리가 이제 직전에 결승골이 하나 있었으니까 예. 그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나?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맨체스터 시티전에 이제 또뭐 굴절이 되긴 했지만 결승골을 넣기도 했었던 마르티넬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마르티넬리가 뭐 완전히 못하는 선수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마르티넬리도 어쨌든 본인이 가진 경쟁력을 이번 시즌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손흥민이 보여줬었던 임팩트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지 않나. 그 경기 영향력이라는 것도 저는 손흥민 선수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해트트릭 손흥민 선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순 경기 임팩트도 좀 높다고 봐가지고 이삭도 올 시즌 골을 정말 많이 넣긴 합니다만 조금 아쉽다 이 기자분들의 픽이. 예. 조금 아쉬웠지만 다른 선수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전원의 선택을 받은 5표 받은 선수들이 3명 있어요. 토트넘의 메디슨, 그리고 토트넘의 우도기, 뉴캐슬의 트리피어. 아무래도 지금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또 토트넘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이렇게 전원의 선택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제임스 메디슨이랑 우도기는 진짜 몰표를 받을 만한 경기력을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죠. 특히 메디슨의 경우에는 이제 합류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을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기대가 많았고 궁금했었던 선수기도 하고 근데 좌측 라인에서 정말 토트넘의 공격을 저는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는 데다가 우도기는 토트넘이 계속해서 겪었었던 좌풀백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하는 선수가 등장했다라는 그런 임팩트를 줄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트리피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뉴캐슬에서 공수 밸런스도 너무 좋고 이 선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킥, 뭐 빌드업도 상당히 잘해주는 선수인데 공교롭게도 이 세 선수가 전현 토트넘 선수들입니다. 트리피어도 이제 예전에 토트넘에서 물론 이제 토트넘에 있을 때의 트리피어와 지금의 트리피어는 굉장히 다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양현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리그 1위고 경기력도 좋은 데다가 계속해서 승점을 챙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트넘 선수 2명이나 기자단의 전원 선택을 좀 받을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3명의 선수 몰표 받을만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메디슨이랑 트리피어는 그렇고 우도기 꽤 괜찮긴 한데 몰표가 왜 나왔나 저도 좀 보면은 올 시즌 뭐 상위권은 토트넘, 맨시티, 아스날 요렇게다 보니까 이런 베스트 11에 그 팀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스날이나 맨시티나 뭐 최근에 뭐 아스날의 진첸코가 꾸준하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맨시티도 아스날도 왼쪽 풀백이 부상자 때문에 좀 번갈아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다 보면은 우도기가 여기에서 몰표 받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예, 뭐 우도기 잘하기도 하고요. 예. 네, 토트넘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 올 시즌에 인상적인 감독을 꼽아달라는 그 질문에 가장 많은 표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도식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외에 이 어떻게 보면 기사가 나온 그 원문에 들어가 보면 제일 인상적인 감독은 누구냐라는 그런 공통된 질문에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꼽는 기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는 게 이게 이 5명 중에서 이 칼 앙카 기자 제외하고는 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로는 페드로 포로나 비수마 그리고 파페사르 같은 선수들의 기량 발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리 케인이라는 팀의 간판 스트라이커가 떠났음에도 토트넘이라는 팀을 정말 잘 이끌고 있고 경기력적으로 좋을 뿐더러 리그 1위에 올려놨다. 이런 것들이 주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의견에는 사실 뭐 거의 100% 동의하는 바고요. 또 현재 4표를 받은 선수가 맨시티의 로드리. 그 사실 전원 득표를 받을 수 있는 선수라고 그러는데 한 표가 네. 빠졌어요. 그건 것 같아요. 메디슨이 진짜 올 시즌 엄청나게 잘하고 있잖아요. 뭐 이종류 대비 뭐 최고의 활약, 지금까지 이적 시장 최고의 선수, 최고의 영입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드필더 3명을 구성할 때 메디슨을 두게 되면 뭐 기자들이 포메이션을 좀 다르게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수비형 미드필더 2명 혹은 6번과 8번 이 사이에 있는 선수 이렇게 뽑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로드리도 당연히 뽑아야 되는데 소보슬라이나
뭐 라이스나 이런 선수들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드리가 아쉽게 몰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세 표 받은 선수들 중에 소보슬라이, 반더벤, 이삭, 라이스, 살리바 이렇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포지션이 겹치면서 누구를 뽑지라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아마 그 퇴장을 한번 로드리가 퇴장을 한번 당했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 로드리 잘하고 있지만 나는 리버풀의 새로운 소보슬라이 괜찮은 것 같다. 뭐 요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 디클란 라이스도 너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몰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로드리라는 선수는 지금 현 시점 수비형 미드필더 순위를 쭉쭉쭉 매겼을 때 당연히 최상단에 거론이 돼야 되는 이름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밑에서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은 그리고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로드리는 아마 한 표 정도가 빠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또 다른 선수들 소보슬라이, 반더벤, 이삭, 라이스, 살리바 다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이제 3표 받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 소보슬라이도 이번에 리버풀로 새롭게 이적을 하면서 대단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저희가 아침에 축구에서 또 이제 흥신소 그 코너에서 얼마 전에 소보슬라이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반더벤도 이 토트넘 저희가 앞서 다이어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센터백 라인에서 정말 문제가 많았다. 로메로의 파트너로 나올 만한 선수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더벤이 저는 그 역할을 정말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보고 이상 역시도 올 시즌 아까 전에 이제 수빈이 형이 얘기했었던 그런 골 결정력이 안 좋았지만 이번 시즌은 꽤 괜찮다라는 점에 아마 착안한 것 같고 라이스, 뭐 살리바 사실 필요합니까? 아스날의 거의 뭐 핵심적인 자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3표 정도 나오는 거 전혀 이상한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이 선수들이 득점한 이유, 그 득표를 받은 이유가 다 납득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혹시 이 선수 빠져서 좀 아쉽다는 선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여러 명 있는 게 이게 아마 누군가는 기대치를 반영을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얘가 올 시즌에 정말 좀 잘해지는 것 같아 라는 것도 있고 나는 그냥 팀 능력, 선수 능력으로만 뽑아 이런 게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팀 순위 생각해도 엔소 페르난데스도 들어갈 만하다고 보고요. 훌리안 알바레즈, 저는 훌리안 알바레즈 빠진 것도 좀 신기하고 센터백에는 후벤 디아스 빠진 거 그리고 네투 최근 폼 엄청 좋거든요. 요렇게. 예. 뭐 채팅창에 비수마도 있고. 네, 예, 저는 맞아요. 비수마- 빠진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수마나 아까 얘기했던 엔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포지션상을 놓고 봤을 때는 로드리, 라이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 선수들의 클럽이 지금 성적이 좋잖아요. 순위가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소보슬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임팩트가 꽤 좋게 지금 시즌 초반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자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못 들어갔다 뿐이지 이 선수들이 못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수마나 앞서 얘기했었던 그 누구 얘기했죠? 방금? 뭐 네투야? 네트 말고 예. 비수마랑 그 사르? 미드필더 누구예요? 엔소 페르난데스? 예, 예. 엔소. 미안합니다. 예. 이 두 선수는 좀 그런 이유에서 예.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디애슬레틱 기자들이 뽑은 게 진짜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좀 다르게 둔 것 같아요. 누구는 경기 일단 꾸준하게 출전하는 일관성에 점수를 준 사람도 있고 임팩트에 준 것도 있고 뭐 공격 포인트에 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와킨스 뽑은 제임스도 있고 워킨스도 잘하고 예, 있으니까. 앙카도 뭐 디아비 뽑고 이랬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납득이 안 되진 않아요. 예, 다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리그가 쉬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기자들이 뽑은 베스트 11 재미있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가 또 프리미어리그의 베스트 11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베스트 11을 이야기하면 이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당 아자르. 첼시 레전드 선수죠. 하지만 결국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야기 보면 16년 경력, 700회가 넘는 경기 끝에 프로 축구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다. 나를 지지해준 팬분들, 감독, 코치, 팀 동료들, 그리고 국가대표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인사하고 선수 경력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네, 에당 아자르는 참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싶었었던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와, 이 정도로 잘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저한테 또 줬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제 워낙에 어린 나이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릴이라는 클럽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첼시를 거치고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그 여정 자체가 참 아자르라는 선수는 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했었던 플레이어니까. 그래서 아자르 이제 은퇴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첼시를 좀 이제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자르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이제 첼시 있을 때 그런 향수가 좀 많이 생각이 나긴 합니다. 아자르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첼시까지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를 이어왔어요. 실제로 스탯을 봐도 그렇죠. 네, 릴에서도 이제 2007, 2008 시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1, 2012 시즌까지 1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리그에서 147경기에 나와서 36개의 골, 31개의 도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그때 경험을 하고, 유로파 리그도 경험을 했는데, 사실, 아자르는 이미 이 당시부터 리그왕 최연소 MVP, 그리고 2년 연속 MVP를 차지한 초특급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첼시로 이제 이적을 할 때 SNS에 그런 글을 남겼죠. 나는 유럽 챔피언으로 간다. 아자르가 첼시에 합류한 게 2012, 2013 시즌이고, 첼시 커리어를 마감한 게 2018, 2019 시즌인데, 2011, 2012 시즌이 바로 그 유명한 첼렘덩크. 맞아요.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했었던 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아자르랑 연문서를 안 뿌린 클럽이 거의 없을 정도로 프리미어 리그를 광범위하게 본인 레이더망에 놨었던 게 아자르거든요. 그때 뭐 아스날 얘기도 있었고 토트넘 얘기도 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랑 뭐 개인 협상 뭐 돌입한다 이런 보도도 당시에 이제 있었으니까. 근데 최종 행선지는 당시엔 유럽 챔피언 타이틀을 땄었던 첼시였고 결국 12-13 시즌부터 18-19 시즌까지 쭉 치르면서 리그만 245경기 그리고 이제 스탯 보면 골 85골 넣었고 54개의 도움 기록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유로파 리그에서 스탯이 뭐 리그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감은 있지만 첼시라는 클럽에서의 아자르의 커리어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명실상부한 레전드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야겠죠.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진짜 이 선수 첼시에 정말 많은 공헌을 했고 또 기여를 한 선수지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한 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죠. 뭐 사실상 거의 아예 안 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뭐 릴이랑 첼시에서 통산 스탯 얘기했습니다만은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경기도 이제 54경기에 4개의 골과 7개의 도움, 챔피언스 리그는 17경기에서 2개의 골과 2개의 도움. 사실 우리가 생각했었던 첼시의 아자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로 갈 때도 꺾여서 가는 게 아니고 그때도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 최고 이적료 선수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가서 다시 바르셀로나랑 엘 클라시코 가면 아자르 보는 맛 나겠다. 엘 클라시코 다시 부흥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줄 만큼 대단한 선수였거든요. 뭐 결과적으로는 엘 클라시코에서 못 뛰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사실 임팩트 있는 경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사실 딱히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첼시 시절까지는 대단했지만 레알 마드리드 시절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잊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레알에서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렸을까요, 그럼? 일단은 입단 초기부터 과체중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프리시즌 아자르는 뭐 항상 그랬다. 그래서 이제 딱 정규 시즌이 돌입할 때 매치핏을 완성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잘하는 선수가 아자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보여준 게 없어요. 일단 첫 시즌에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고 이후에 장기 부상 당하게 되면서 경기도 제대로 소화를 못했고 그리고 이후 커리어를 쭉 놓고 봤을 때도 결국 이제 아자르는 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화한 경기 수가 19-20 시즌부터 22-23 시즌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소화했었던 시즌에 비해서 경기가 너무 적어요. 리그 54경기에 나왔는데 이게 출전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단순하게 54경기라고 볼 게 전혀 아니고 스탯도 골 4개, 도움 7개. 이거는 아자르가 그냥 한 시즌 만에 이런 스탯은 훌쩍 넘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이 좋았으니까. 더군다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7경기 뛰면서 골 2개, 도움 2개. 이건 역시도 분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적은 시간을 뛰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이색적인 이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자르가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를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챔스였나? 예. 뭐 리그였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예. 아무튼 아자르가 그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가지고 아자르가 그래도 이제 공격 포인트 좀 올리는구나 라고 예.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이 스탯이 너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자르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아자르 이적에 투자한 금액 1억 5천만 유로.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로 2,100억이거든요. 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는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 역대 먹튀의 역사를 얘기할 때
저는 아자르는 무조건 1등이다. 아, 무조건이죠. 예. 초반부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저희 이스타TV 컨텐츠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먹튀라는 단어가 사실 이적료를 많이 받고 오고 주급을 많이 받았는데 그의 이제 활약상이 좀 미치지 못했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카카가 먹튀냐 아자르가 먹튀냐 이 얘기를 초반에는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쭉쭉쭉 지나갈수록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카카한테 아자를 갖다 대는 건 이건 카카에 대한 신뢰다. 그러니까 카카도 사실 고평가를 들지 못했었던 선수인데 아자르는 그에 비하면 한참 이 활약상으로는 좀 밑에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도 아까 아자르 레알 온 적 없다고 첼시에서 은퇴한 선수라고 네. 그런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레알 팬들에게는 감정이 그리 좋을 수만은 없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나쁘죠. 사실 좋을 수 없는 선수가 아니라 아자르는 레알 팬들은 그 에당 아자르라는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요. 진짜 그나마 그 사이에 그 아자르가 있는 시기에 레알 마드리드가 리그 우승도 2번 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한 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런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다면 아자르는 거의 금기어 수준 됐을 거예요. 사실 아자르가 이렇게 경기 숫자도 적고 시즌 이제 조금씩 지나갈수록 그 교체 순번도 되게 밀렸어요. 경기 막판에 나오고 한 80분 후반대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거의 많이 잊혀졌었죠. 이렇게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 두 팬의 입장에서만 봐도 벌써부터 평가가 엇갈리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축구의 역사로 봤을 때 이 선수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했었던 크랙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는 후대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자르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첼시라는 클럽에서 쭉 커리어를 이어오면서 보여줬었던 모습은 충분히 이 크랙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만큼 너무 잘했었던 선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어쨌든 첼시에서도 우승 커리어를 경험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혹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량은 너무 좋은데 뭐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런 트로피적으로 이제 다른 게 뭐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는 선수들도 있는데 아자르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이제 챙겼었던 트로피가 굉장히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전 딱 그건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했었던 크랙 중에 하나. 요렇게 팬들도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덕현이가 평가한 것보다 더 높게 저는 엄청난 선수라고 후대에는 평가할 것 같아요. 후대는 아무래도 경기를 직접 그때 당시 못 보니까 기록이랑 전성기 활약상, 뭐 풀경기를 보는 게 아니고 뭐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트로피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이거 저는 다 충족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모습 보여서 리강에서 최연소 MVP 먹었던 시즌도 있고 거의 뭐 전성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쭉 길게 보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엄청난 선수라고 후대 사람들도 평가를 할 것 같고 아자르는 충분히 대단한 선수라고 후대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자르 은퇴하면 뭐 할까요? 아자르요? 뭐 햄버거집 하나요? 예. 햄버거를 또 굉장히 맥도날드? 좋아한다고 하죠. 예. 근데 뭐 이건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저는 아자르는 축구계 쪽에서는 일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은퇴 그 네. SNS 글 말미에 이제 경기장 밖에서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축구계 쪽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해설가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제 뭐 스카이 스포츠나 이런 데도 패널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소속팀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2018 월드컵 때도 엄청 잘했어요 아자르가. 그때 이제 벨기에가 3위 기록하기도 했고 이런 것까지 사실 저희도 이제 저랑 덕현이 축구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옛날 선수들 찾아볼 때 기록 쭉쭉 보고 트로피 보고 국대에선 얼마 정도 뛰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국대 성적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보는데 그런 면으로 치면은 대단한 선수였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축구 쪽으로 뭐 해설을 해도 대접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축구 쪽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당 아자르 아직 젊은 나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는 흥신소 코너고요. 오늘은 맨시티전에서 결승골 넣었던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 어린 시절 스토리를 보면 그 마르티넬리의 아버지가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했지만 가난해서 축구를 할 수가 없었대요. 때문에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아들이 드리블을 너무 잘해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명문팀이었던 코린치안스에 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나이가 엄청 어렸어요. 막 6살 뭐 이랬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축구를 이제 물론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유스 계약을 해가지고 커가는 선수들이 많지만 마르티넬리 역시도 어린 나이부터 정말 아기 때부터 주목을 받을 만큼 뛰어난 유망주였다라고 어린 시절 스토리를 보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당시에 뭐 코린치안스라는 명문 구단에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가족이 이투라는 도시로 이사를 하면서 그 이투와도 15세 이하 팀에 처음 발을 들였고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팀들의 테스트를 봤는데 다 아쉽게 좌절이 되고 그에게 주어졌던 합격 목걸이는 아스날이었죠. 네, 뭐 그때 당시에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바르셀로나 이렇게도 링크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손을 내민 거는 아스날이었고 지금 아스날에서도 굉장히 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2001년생 선수니까 더 성장 가능성도 있는 선수고요. 예. 그 눈에 띄는 호칭이 아스날의 명예 유스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자르래요. 아자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 네네네. 그 마르티넬리는 원래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팬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그래요? 기억하기로는 예. 아스날 입단 인터뷰 때도 음. 호날두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오는 길에 나무의 길을 살짝 읽어보니까 호날두의 거기에 나와 팬이라고, 있나요? 네, 나와 네네.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 인터뷰를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호날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테스트도 실제로 봤다고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아스날 스카우트진의 눈에 들면서 이 마르티넬리는 결국 이제 아스날에 입단을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ESPN 인터뷰에서는 가능하다면 나는 아스날에서 영원히 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BBC 인터뷰에서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뭐 사카나 뭐 스미스로우, 웨데고르 같은 선수들이 아스날에서 뛰고 있고 왜 아스날에 좋은 선수가 많고 팀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게 아스날이니까 그렇다. 이게 사실 팬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기립박수 나오죠. 그렇죠. 대단히 좀 뽕이 차는, 소위 이제 뽕이 차는 그런 인터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팬들도 마르티넬리는 아스날 유스 출신은 아니지만 이제 명예 유스라는 이제 그런 애칭을 좀 선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에게는 아버지 손흥정 씨가 있었던 것처럼 마르티넬리에게는 아버지 주앙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네,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그런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을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좀 커리큘럼처럼 이렇게 했었던 거는 사실 뭐 이미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손흥민 선수 자서전 읽어봤을 때도 많이 나오죠. 근데 가브리엘의 아버지인 이 주앙 씨, 네, 주앙 주앙 씨도 씨. 손흥정, 손흥민 부자처럼 이제 주앙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부자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얘기들 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로축구 선수는 양발로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왼발로만 과장 없이 150개의 슈팅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또 가브리엘이 6살 때에는 그 상파울루의 주요 클럽 코치인 코린치안스의 풋살팀에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노력했던 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나 봐요. 네, 그 손흥정 씨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방영이 되기도 했고 이해 못지 않은 것 같고 그 아버지의 마인드가 마르티넬리를 프로 선수로 키워서 당장 유스 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이 선수가 선수로서 오랜 기간 거쳐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양발로 슈팅 연습을 시켰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이제 풋살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플랜에 대해서 좀 정립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티넬리,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아버지인 주앙 마르티넬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가브리엘,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나를 이제 좀 개자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직역한 겁니다, 여러분들. 욕을 한 게 아니라 직역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훈련을 너무 이제 혹독하게 시키니까. 근데 그 당시 어렸었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는 그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를 했고 이게 불평불만 없이 계속해서 그 훈련을 소화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돌아봤을 때 그런 당시에 했었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아버지도 훈련을 열심히 시켰고 그 훈련을 어린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따라간 것도 상당히 좀 대단한 그런 포인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을 시키면서도 항상 플랜 B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대요. 네, 그 후보 밑에 견자 없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 대단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르티넬리도 좀 잘 성장을 한 것 같고
플랜 B 이게 보면은 뭐 공학, 의학, 법률 여러 가지 이제 관심도도 좀 키워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가브리엘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훈련했던 장소를 저도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FC 온라인 보면 볼타모드 하면 아, 맞아요. 그 농구 코트 같이 생겼고 네, 되게 허름해요. 무슨 뭐 그물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쇠 철창? 그런 것들 막 이제 휘어져 있고 그런 데서 연습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아들은 이제 대단한 자랑이 될 수 있는 선수로 좀 성장을 한 거죠. 실제로 항상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일화를 하나 보면은 30년 넘게 코린치아스에서 코치 경력 이어왔던 셀리오 페레이라는 그 마르티넬리를 두고 신이 나에게 글을 보낸 것 같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했었죠. 굉장히 똑똑하고 헌신적인 소년이었고, 저는 이게 좀 확실히 이제 그 들성 부른 그 뭐죠? 떡잎부터 떡잎. 알아본다. 네. 네, 그 정확히 뭐죠? 그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그렇죠. 아, 역시 아침의 축구의 브레인 양희연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마르티넬리가 물어봤다고 해요. 훈련 세션이 끝나면 저 오늘 훈련 잘했냐? 그리고 내가 이 훈련 세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이제 스스로가 피드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국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시켰었던 그 훈련의 과정이 이 팀에 들어가서도 약간 몸에 밴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사실 좀 들긴 해요. 그 마르티넬리의 이투아노 15세 이하 시절 감독이었던 루이스 안토니오 모라이스 감독은 또 마르티넬리를 키운 또 다른 한 명의 은사죠. 네, 그 B클럽의 모든 연령대 이제 50명의 선수가 있는데 55명 정도였는데 그 어린 선수들은 그런 클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이 선수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지 생각하는 감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라이스 감독은 굉장히 좀 은사인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 미친 듯이 훈련했다. 그리고 가끔 가브리엘도 모르게 테스트하기도 했다. 팀에 많은 연습생이 있었는데 좀 잘 못하는 선수 쪽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마르티넬리를 보냈는데 그러면 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은 가브리엘 정말 화 많이 냈고 세션 끝나면은 추가 훈련을 요청할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짝 뭔가 감독이 늘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선수를 살짝 긁어서 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잘 해주다 보니까 승부욕도 키워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50명의 선수가 있는 반면 여기는 25명 정도의 선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는 결국 그러니까 사실 선수가 이제 많고 적고에 따라서 보는 풀이 넓다 적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선수가 있다 보면 그 선수들을 쭉쭉쭉쭉 보다 보면 좀 잊혀지는 선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투아노라는 클럽에는 25명의 선수만이 있었고, 그러니까 연령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25명의 선수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선수 한 명 한 명이 이제 공을 들일 수 있다는 걸 아마 이 모라이스 감독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못하는 팀에 구성하고 나서 많이 경기 있으면은 마르티넬리가 엄청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 경기에서 실제로 경기를 뛸 때는 골 넣어야겠다. 그 의지를 약간 불태워준 그런 이 스승이 저희가 얘기했었던 루이스 안토니오 모라이스 감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선수풀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고 적다 보니까 이 선수 개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에 맞는 코칭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모라이스 감독은 지나치게 공을 소유하는 마르티넬리에게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 아무래도 공을 다루고 있을 때 날카로운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빠르게 좀 방출하고 동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알아야 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지금은 이제 꽤 피지컬이 괜찮은 선수인데 처음에 이제 아스날 왔을 때 보면 되게 말랐어요. 어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린 시절 그 아스날의 초반을 생각했을 때는 이 모라이스 감독을 만났을 때 더 어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조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듣고 마르티넬리가 플레이 스타일 쪽으로도 좀 많이 고쳤다고 하죠. 근데 마르티넬리처럼 드리블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들은 좀 어쩔 수 없이 볼을 끄는 경향이 있긴 한데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 무산됐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긴 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가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본인을 추스리고 더 훈련에 매진을 하면서 본인을 좀 갈고 닦은 끝에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를 또 대표하는 아스날이라는 클럽에 이 선수가 입성을 하게 됐고
쭉쭉 성공 스토리를 써오면서 마침내 또 이제 맨시티전 또 결승골까지 굉장히 좀 좋은 스토리를, 그리고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좀 본보기가 될 만한 선수가 또 이제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01년생 굉장히 네. 어린 선수지만 본받을 게 많은 마르티넬리, 오늘 흥신소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건 토트넘의 새로운 테크니컬 디렉터 요한 랭, 그리고 에릭 다이어의 이적설, 디 애슬레틱 기자가 뽑은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의 베스트 11, 또 에당 아자르가 현역을 은퇴하게 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흥신소에서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침의 축구 수요일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똑같은 조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